200억. 당신은 대체 누구였나요? 손안에 남은 건 타다 남은 편지 조각뿐이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S. 연필로 휘갈겨 쓴 그의 마지막 글씨. 결정은 끝난 것 같았지만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주부가 남편의 죽음 뒤에 발견한 거대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한정연입니다. 올해 62입니다. 남편 박성철과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을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보이는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게 제 전부였죠. 성철이는 평범한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소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같은 회색 양복을 입고 같은 가방을 들고 출근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특별한 취미도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저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몇 번 시도했지만 인연이 닿지 않았죠. 성철이는 그것 때문에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정연아,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매달렸고 저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내, 현명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작년 봄에 성철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췌장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사기 6개월에서 1년.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철이는 오히려 저보다 담담했습니다. 정연아,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8개월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암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성철이는 점점 말라갔고 저는 간병과 집안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철이가 거의 의식을 잃고 지냈거든요. 가끔 깨어날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연아, 고생 많았어. 내가 없어도 잘 살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같이 이겨내요. 하지만 성철이는 이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알아서 쓰라고. 통장은 내 양복 주머니에.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유언다운 유언도 없었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조문을 왔는데 조문록에 이름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성철이 영정사진만 한참 바라보더니 핸드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는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분들 누구세요? 성철이 회사 사람인가요? 조문객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철이 회사 동료들도 처음 본다고 했고요. 이상했지만 그때는 장례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35년간 2사람이 채워져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성철이가 늘 앉던 소파, 성철이가 쓰던 밥그릇, 성철이 양복이 걸려있던 옷장, 유언 한 줄 없던 사람. 혼잣말을 하며 성철이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미루고 싶어도 현실은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성철이가 늘 입던 낡은 회색 양복을 정리하다가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지인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뭔가 딱딱한 게 들어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통장 하나, 작은 열쇠, 그리고 접힌 쪽지였습니다. 통장부터 펼쳐봤습니다. 평소에 성철이가 쓰던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은행이었죠. 그런데 계좌 개설일을 보니 15년 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모르던 통장이 있었다니. 수익자 칸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정연,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잔액란에 적힌 숫자를 처음에는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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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잘못 본 거야. 몇 번을 다시 세어봐도 같았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00억 원. 평생 몇 천만 원도 한 번에 본 적 없는 저에게는 현실감이 전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15년 전부터 매월 25일마다 똑같은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억 2천만 원씩, 정확히 같은 날, 정확히 같은 금액, 마치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이게 대체 뭐지? 성철이가 이런 돈이 어디 있어? 성철이의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보너스까지 합쳐봐야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달에 1억씩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작은 열쇠를 살펴봤습니다. 은행 금고 열쇠 같았습니다. 번호가 새겨져 있었는데 5721이었습니다. 성철이 생일이 5월 7일, 제 생일이 2월 1일, 우리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성철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파도의 끝에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철이는 평소에 시를 읽거나 쓰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그것도 죽기 전에 남겨놓다니.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것도 200억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을.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은행으로 갔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통장이 정말 제 명의인가요? 은행 직원이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정연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고 신탁계좌로 설정되어 있네요. 신탁계좌요? 네,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인출할 수 있는 계좌예요.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서를 읽어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인출 조건이 수익자의 행복을 위한 사용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을 위한 사용이라니 이게 무슨 법적 조건인가요? 그리고 이 열쇠는 뭔가요? 아, 그건 저희 은행 금고 열쇠 같은데요.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5721번 금고가 박성철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고객님이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 1층 금고실로 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했던 현금 뭉치는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사진 한 장,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철이었는데 7-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진이었습니다. 성철이는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 아이는 누구죠? 사진 뒷면에는 1985년 해뜰 보호원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원? 고아원을 말하는 건가요? 성철이가 고아원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카세트 테이프에는 정연에게라고 성철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결혼 초기에 성철이가 사준 것인데 벌써 20년도 넘게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플러그를 꽂았을 때 정말 작동할지 걱정됐습니다. 다행히 플레이어는 돌아갔습니다.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성철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정연아, 내가 이걸 듣는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고 이제 다 말해도 되는 때구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반가웠습니다. 성철이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다. 35년 동안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아니,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야겠지. 거짓말?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나는 평범한 보험 영업사원이 아니었다. 아니, 처음에는 그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됐어.
테이프에서 성철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일했던 회사는 그냥 보험회사가 아니라 어떤 대기업, 아니, 재벌가의 검은 돈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돈 세탁이라고 하지. 나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 정말 단순한 보험 영업사원으로. 돈 세탁이라니. 성철이가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처음 몇 년은 정말 모르고 일했어. 그냥 보험 계약 따고 고객 관리하고 평범한 영업이었지.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성철이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고아원 아이들 보험이었어. 그 아이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가짜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내는 거였어.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그 재벌가로 들어가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부모도 없는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다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이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했어. 10년 동안 증거를 모았지. 장부, 녹취, 사진, 계약서, 모든 걸 복사해서 모았어. 그리고 마침내 검찰에 넘겼지. 그 결과로 그 재벌가는 큰 타격을 입었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 그럼 성철이는 영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연아,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 내 목숨이 위험했어. 그들이 날 가만 놔둘 리 없었거든. 그래서 너와 결혼한 거야. 뭐라고요? 우리 결혼이 순수한 사랑만은 아니었어. 물론 널 사랑했지만 동시에 널 이용하기도 했어. 내가 내 곁에 있으면 그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결혼한 남자를 없애는 건 너무 의심스럽잖아. 특히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주부라면 더더욱 충격이었습니다. 35년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보호막이었다니. 미안해, 정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 200억은 내가 내부 고발의 대가로 받은 돈이야. 증언료도 있고 피해자 변제를 위해 받은 자금도 있고 복잡하지만 합법적인 돈이야. 합법적인 돈이라니. 그럼 제가 써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정연아, 그 돈에는 조건이 있어.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야. 내가 신탁으로 만들 때 넣은 조건이지. 테이프가 잠깐 멈췄습니다. 성철이가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도 봤겠지? 그 아이는 김민수라고 해. 햇들 보호원에 있던 아이야. 내가 처음 진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아이지. 민수는 백혈병이었어.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보험금을 노린 거야. 가짜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탈 계획이었지.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내 돈으로 민수 치료비를 댔어. 다행히 완치됐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어. 가끔 안부도 묻고 그래. 성철이가 그런 따뜻한 사람이었다니.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한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위험했기 때문이야. 내가 모르는 게 내 안전을 위해 좋았어. 하지만 이제 나는 없으니까 모든 걸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테이프 끝부분에서 성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연아, 이제 선택은 내 몫이야.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더 커지는 거야.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살았다니. 사진 뒷면을 다시 봤습니다. 햇들 보호원 이동 복도 끝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햇들 보호원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오래된 고아원이라 그런지 변두리 산동네에 있었거든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마지막엔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 보호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도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동장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70대 노신사가 계셨습니다. 희끗한 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박성철 씨 관련해서 왔는데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원장님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박성철 씨를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부인이시군요. 원장님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이곳의 큰 은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은인이죠. 은인이요? 그분 덕분에 이 보호원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찬장에서 두터운 파일을 꺼내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는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분은 처음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험을 관리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며칠 후에 혼자 다시 오셔서는 울고 있더라고요. 우셨다고요? 네. 40이 넘은 어른이 아이들 앞에서 펑펑 우시더니 저에게 따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회사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험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보험 사기요? 네. 아이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가짜 사고를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죠. 특히 중병에 걸린 아이들을 노렸어요. 원장님이 파일을 넘기며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의료 기록과 보험 가입 현황이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김민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백혈병에 걸린 아이였죠.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성철이가 도와준 아이군요. 맞습니다. 그분이 자기 돈으로 민수 치료비를 전부 댔습니다. 몇 천만 원이 들었는데도 말이에요. 원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회사의 불법을 막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내부 고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분은 1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철이가 정리한 피해 아동 명단과 보상 계획서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보호시설, 요양원, 심지어 일반 가정의 아이들까지 수백 명이 피해를 당할 뻔했거든요. 그런 큰일을 그분과 부인의 결혼도 그냥 연애 결혼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호 결혼이었죠. 그분이 혼자 있으면 위험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언제 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평범한 가정을 꾸미신 거예요. 그럼 저는 부인은 그분의 안전장치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분이죠. 원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영웅의 아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보호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검은색 승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기분 탓일까 싶어서 중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봤는데 그 차도 길 건너편에 멈춰 섰습니다. 서둘러 집에 도착했는데 우편함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었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법률 서류 같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신탁 포기 각서라고 되어 있었고 제 서명란이 미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서명만 하면 200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서류 맨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까요?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정연 여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남자가 문틈 아래로 명함을 밀어 넣었습니다. 법무법인 H, 김도윤 변호사 상생 제안. 상생 제안이라니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도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는데 값비싸 보이는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연 여사님. 어제 인사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여사님께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계시는 것 같아서요. 곤란한 상황이요? 김도윤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 말이에요. 200억이라는 거액이. 사실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돈입니다. 제자리요? 네. 그 돈은 원래 유명그룹의 자금이었습니다. 남편분께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김도윤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요점은 간단했습니다. 성철이가 받은 돈들이 사실은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남편분의 노고를 인정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수고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는 기부 명목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한 10억 정도. 남편분의 명예도 지켜드리고 조용히 정리할 수 있어요. 10억이라니 평생 써도 남을 돈이지만 200억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정말 일시 보관이었다면 남편 명의로 했을 텐데요. 그건 안전장치였습니다. 김도윤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남편분께서 부인을 믿으셨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김도윤이 계약서를 꺼내며 펜을 내밀었습니다. 좋게 끝내시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요. 좋게 끝내다니. 좋지 않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도윤이 잠깐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싸우면 여사님께서 지실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200억을 혼자 가지려는 욕심 많은 과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고요. 협박인가요? 협박이라니요. 현실적인 조언일 뿐입니다. 김도윤이 일어서면서 명함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사님께 불리해집니다. 그가 나간 후 저는 성철이의 유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성철이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도 예상했을 것 같았습니다. 성철이 책상 서랍 맨 아래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메모장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특이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만 보이는 길 한 번만 왼쪽.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오시의 그림자를 따라. 첫 번째 약속은 지켰다. 두 번째 약속을 찾아라. 암호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성철이다운 방식이었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힌트로 남겨놓는. 바람이 불 때만 보이는 길이 뭔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성철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회사, 집, 병원. 그런데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성철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혼자 가던 해안가가 있었거든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는 표현도 그곳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 해안가로 갔습니다. 성철이가 자주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던 벤치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후 5시쯤 되니까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시의 그림자를 따라라는 말이 이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벤치에서 왼쪽으로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니 작은 등대가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는 해안은행 지점이 하나 있었고요. 혹시나 해서 그 은행에 가봤습니다. 성철이 명의로 된 계좌나 사물함이 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성철님 명의로 된 사물함이 하나 더 있네요. 다만 이건 구식 인증 방식이라서 비밀번호 대신 질문에 답하셔야 해요. 은행 직원이 저를 지하의 오래된 사물함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 작은 사물함들이 빼곡히 박혀 있었는데 각각 작은 키패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질문이 화면에 나타날 거예요. 사물함 화면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한정연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이건 뭘까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때 성철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연이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평생 지키겠습니다라고 입력했습니다. 사물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와 두꺼운 봉투, 그리고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피해자 목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피해 내용, 필요한 보상금까지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성철이가 10년 동안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목록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더라고요. 고아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요양원 노인들, 심지어 일반 가정의 장애인들까지 약자들을 노린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각 피해자별로 적정 보상금도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총 합계를 보니 180억 정도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20억은 두 번째 테이프를 집에서 들어봤습니다. 정연아, 두 번째 메시지다. 첫 번째를 들었다면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을 거야. 성철이의 목소리는 첫 번째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200억은 전부 내 것이 아니야. 아니, 법적으로는 전부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180억이야. 나머지 20억은 그건 정말 내 몫이야. 하지만 정연아, 내가 정말 바라는 건 내가 그 20억으로 행복해지는 거야.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거. 성철이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너 기억해? 결혼 전에 꿈이 있었잖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싶다고 했었지. 동네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고 싶다고. 맞았습니다. 저는 젊을 때 사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때 내가 반대했지? 살림이 바빠서 그럴 시간 없다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마지막 선택은 내 마음이지만 나의 기도는 너의 삶이야.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정연아, 곧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올 거야. 그들은 내게 포기하라고 할 거고 때로는 협박도 할 거야. 하지만 겁내지 마. 진실은 우리 편이야. 테이프 마지막 부분에서 성철이가 마지막 단서를 줬습니다. 만약 정말 위험해지면 바람이 불 때만 보이는 길로 가. 해안등대 절벽길, 오후 5시, 왼쪽 바위 홈에 마지막 보험이 있어. 보험? 무슨 보험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테이프를 다 듣고 나니 더 확신이 섰습니다. 성철이는 정말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올바른 선택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후 5시에 해안등대로 갔습니다. 성철이가 말한 절벽길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등대 옆쪽으로 난 좁은 오솔길이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만 풀들이 제껴져서 길이 보였습니다. 왼쪽 바위 홈을 찾기 위해 절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이라 무서웠지만 성철이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바위 틈 사이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방수 봉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원본 장부들과 녹취 파일들,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재벌가의 불법 보험 리베이트 구조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죠. 장부를 펼쳐보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 있었거든요. 피해자 명단만 해도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지적인 인상의 변호사 같았죠. 저는 유지연입니다. 유명그룹 전담 변호사예요. 유명그룹. 성철이가 말한 그 재벌가였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저희도 남편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이나. 유지연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저희 가문을 지키려고. 가문요? 네. 유명그룹 창립자가 제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지금 회장은 제 아버지고요. 그녀가 직접 그 집안 사람이었다니. 남편분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부 고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잘못된 걸요? 유지연이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건 15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우리도 몰랐던 일들이에요. 몰랐다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유지연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저희 그룹에는 사보험 사업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서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들이었어요. 가족들은 정말 몰랐어요. 독단적으로요? 네. 당시 사보험 사업부 임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고아원, 요양원 같은 곳의 약자들을 타겟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분의 내부 고발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즉시 해당 임원들을 전부 해임하고 사보험 사업부를 폐쇄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했어요? 하지만 남편분이 받아간 자금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유지연이 제 손에 있는 자료를 보더니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 자료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피해 규모가 이렇게 컸다니 정말 몰랐어요? 저희 가족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고통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게 할아버지의 철칙이었거든요. 유지연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거래를 제안드리고 싶어요. 거래요? 이 자료들을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신탁 전액 200억을 그대로 드리고 해외 이주까지 지원해 드릴게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저한테 돈을 더 주려고 하세요?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될 텐데. 법적으로 하면 이 일이 다시 세상에 알려져요. 저희 가족이 정말 몰랐던 일인데도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을 거예요. 유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발 조용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의 이름에 먹칠을 당한 피해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제 남편의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악당이 아니에요. 영웅이었어요. 유지연은 명함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요? 김도윤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저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자료를 정리해보니 성철이의 진짜 의도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성철이의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음새 부분에 아주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성철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을 위해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정연아, 그 행복에 너만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한다. 내가 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 그제야 성철이의 진짜 계획이 보였습니다. 200억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고 증거를 공개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남은 몫인 20억 정도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 성철이의 노트를 다시 뒤져보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공익재단 설립 피해자 변제 전용 자금 180억 예치, 2단계 증거자료 공개, 언론, 수사기관 동시 기탁 3단계 정연이의 새 출발 남은 20억으로 꿈 실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연이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 작은 도서관 운영,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글쓰기 강좌 진행. 이제 할 수 있어. 나이는 핑계일 뿐이야. 성철이는 정말 모든 걸 다 계획해놨더라고요. 그날 저녁 김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정연 여사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여사님은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탈세 혐의부터 시작해서 횡령, 증거인멸까지 씌울 수 있는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200억을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 많은 과부라는 이미지로 포장될 거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도윤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명해서 저희에게 연락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핸드폰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은 제가 합니다. 남편이 원한 방식으로. 그날 밤 저는 성철이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 차가운 묘비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200억이 아니라 용기였구나. 올바른 일을 할 용기. 다음 날 오전, 저는 피해자 대표 3명과 만났습니다. 해뜰 보호원 원장님, 시립요양원 원장님, 그리고 당시 사기를 당했던 자영업자 박철수 씨였습니다. 저는 돈을 나눠줄 사람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사람입니다. 해뜰 보호원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성철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박철수 씨는 당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장애인 아들의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파산한 분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제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걸 이용해서 가짜 보험 사고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모르고 서류에 도장만 찍었는데 그 일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가게 문 닫고 빚더미에 앉았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성철 씨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미안하다면서 치료비랑 생활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성철이가 개별적으로도 피해자들을 도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택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박성철 공익재단을 설립해서 피해자 변제 전용으로 180억을 예치하기. 둘째, 모든 증거자료를 언론과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동시에 기탁하기. 셋째, 유지연에게는 내부 정화 약속을 문서로 받기. 남은 2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제 꿈을 이룰 거예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싶어요. 그날 오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남편 박성철의 뜻에 따라 피해자 전원에게 변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증거를 공개합니다. 김도윤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압박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200억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저를 회유하고 협박했던 통화 녹취 파일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거든요. 200억을 혼자 차지하려는 과부라는 프레임 대신 남편의 뜻을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의로운 아내라는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유지연은 약속대로 유명 그룹을 대표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부 개선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사보험 사업 재진입 금지,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신설, 윤리경영 전담부서 설치 등 김도윤과 관련된 비리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러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했던 전과가 있었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성철이 묘소에 갔습니다. 여보,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 만든 국화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200억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건 길이었어요. 제가 걸어야 할 길을. 묘비에 새겨진 성철이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35년이 보호 결혼이었다고 해도 그것도 사랑이었어요. 저를 지켜주려고 했던 것도 마지막에 제게 선택권을 준 것도. 박성철 공익재단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보상이 이루어졌고 남은 자금으로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성철이가 도왔던 그 아이는 이제 30대가 되어 의사가 되었더라고요. 재단 이사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20억으로 작은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파도의 끝 도서관이에요. 성철이가 남긴 메모에서 따온 이름이죠. 주말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습니다. 제가 직접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기가 쓴 이야기를 발표하기도 해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정연으로서 하는 일 말이에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정연으로. 특별히 매주 목요일에는 성철이 아저씨 이야기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죠. 성철이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줘요. 물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요. 할머니, 성철이 아저씨는 진짜 영웅이에요? 8살 수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영웅이야.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준 사람이거든. 할머니도 영웅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제도 한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할머니도 꿈이 있었거든. 그런데 늦게 이루게 됐어. 꿈은 언제 이뤄도 되는 거예요? 그럼 꿈에는 나이가 없단다. 성철이가 해준 말을 그 아이에게 전해줬습니다. 유지연도 가끔 도서관에 와요. 재단 일로 협력하면서 가까워졌거든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큰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남편이 보여준 길을 따라간 것뿐이야. 저도 언젠가 어머님 같은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용기 있는 아이야. 가족을 위해 진실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유지연의 노력으로 유명그룹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김도윤은 결국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여러 사건에서의 증거 조작과 증인 매수가 모두 드러났거든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위협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햇들 보호원은 재단 지원으로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성철이의 사진을 명예의 벽에 걸어두셨습니다. 성철 씨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재단 지원으로 다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들 철호도 재활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고요. 부인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철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도서관 문을 두드릴 거예요. 책을 읽고 싶은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어른이. 그러면 저는 성철이가 저에게 해준 것처럼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성철이 사진 앞에 앉습니다. 매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줘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도 기뻐할 것 같아. 사진 속 성철이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물어봐요. 200억을 포기한 거 후회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성철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돈이 아니었어요. 용기였어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60대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의미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일도, 혼자 지내는 시간도 모든 게 소중해요. 가끔 꿈에서 성철이를 만나요. 젊은 시절의 성철이가 아니라 마지막 모습의 성철이에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해요. 잘했어, 정연아. 정말 잘했어. 꿈에서 성철이가 말해요. 성철이에게 다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냐고요? 끝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 그리고 마침내 나를 자유롭게 해준 사람. 200억은 숫자였고 당신은 방향이었어요. 나는 오늘 돈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황혼의 정원에서 핀 늦은 꽃처럼 저도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한정연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